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출석에 앞서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 외의 다른 쇼트트랙 지도자도 선수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현역 선수 2명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폭로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최우선 국정 목표는 경제 혁신과 고용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 경제 정책 기조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며 신중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 물밑 조율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르면 이번 달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혼자 작업을 하다가 금형에 끼어 10분 동안 방치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지만 공장 대표는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이 영하 1도를 기록하는 등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금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의 피의자로 출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청 앞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대법원 정문에서 입장 발표를 강행할 예정이라 돌발 상황도 우려됩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옛 통진당 의원 지휘역인 소송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의 판사들을 사찰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을 지시하고 김앤장 변호사와 직접 만나 재판을 논의한 정황도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건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재진 앞에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불이익을 받은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조치를 제가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이후 종적을 감췄던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 직전 입장과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정문 앞을 기자회견 장소로 지목해 자칫 충돌이 우려됩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가 전국 간부 소집령까지 내리며 기자회견을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데다 주변에 각종 집회와 시위도 예고돼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전직 사법부 수장의 소환 뒤에는 사법농단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 치열한 논리 싸움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직접 개입한 정황은 대형 로펌 김앤장과의 연결고리가 확인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의 재판 기밀을 직접 건넨 것만으로도 충분한 구속 사유가 된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사상 초유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입증한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당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과 전범기업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 측 한상호 변호사가 단둘이 만나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온 겁니다. 법원 도서관장 등을 지내고 지난 1998년 김앤장이 합류한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민사 판례 연구 모임을 같이 한 후배입니다. 재판의 한쪽 당사자에게 대법원장의 위치에서만 알 수 있는 재판 정보가 고스란히 건네진 셈입니다. 검찰 수사는 압수수색으로 실제 물증이 확보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예상과 달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건너뛰고 양 전 대법원장 소환으로 직행하게 된 계기로도 꼽힙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이 사안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구속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의 뜻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김앤장과 손을 잡았다는 검은 커넥션 의혹.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소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빙상계에서 또 다른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며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추가 폭로를 준비하는 등 체육계 미투 운동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재범 전 코치뿐 아니라 다른 쇼트트랙 지도자도 선수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대여섯 명. 이 가운데 현역 선수인 2명은 조만간 추가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폭로할 계획입니다. 아직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가해자는 현직에서 선수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 관련돼서는 소문이라는 건 많았었거든요. 피해자들이 얘기를 안 하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다른 종목에서도 지도자의 성폭력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육계 전반의 성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발이 체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이자 병폐인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는 늦었지만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파이 일부지 탄상고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선수 폭행으로 재판 중인 조 전 코치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2만 명 넘게 동의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것으로 지목된 조재범 전 코치는 현재 이와 별도로 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법원이 이를 연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4일로 예정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기를 미뤘습니다.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 전 코치의 상해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선수 폭행과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사과했습니다. 체육회는 보도자료를 통한 사과문을 통해 심석희 선수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이로 인해 상처받은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정부와 협조해 선수촌 전 종목에 걸쳐 현장 조사를 하고 스포츠 인권 시스템을 백지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선수촌 훈련장과 경기장에 CCTV를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해 사각지대와 우범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합숙훈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굵직한 이슈는 고용과 평화였습니다. 혁신을 통한 고용 창출을 올해 목표로 삼고 북한에는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난해 고용 부진을 제일 아쉬워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부진했다.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습니다.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년 반 넘게 몰두했지만 풀지 못한 숙제가 바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노동시간 단축이나 재벌 개혁, 소상공인 지원에서 방법을 찾았다면 올해는 혁신에 확실한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 부진의 가장 큰 이유가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있는데 혁신을 통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서 우리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그다음에 또
그 벤처 창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하지만 제조업의 혁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올해 바로 고용지표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이행 전망은 상대적으로 훨씬 밝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 조건인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더욱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이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도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2회 연속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부분을 반면 교사로 삼아 집권 3년 차에는 일자리와 평화 양쪽 모두에서 뚜렷한 성과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입장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두 사안에 대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단속해야 할 특감반원이 스스로 직분을 넘어선 감찰을 했는지가 논란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의 민간인 사찰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김 수사관 개인의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의 임무는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하는 건데 적어도 지금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해선 다소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그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뭐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국채 조기 상환 외압과 같은 주장은 자신이 접한 작은 정보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 결정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달랐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에게 큰 탈이 없어 다행이라며 이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라고도 충고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수사관 관리 책임이나 기재부의 신 전 사무관 고발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특검 수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이 향후 정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역사에 대한 일본의 겸허한 자세도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그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이렇게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이렇게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무명 선진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며 신중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고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질의에 논평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대화를 추동하는 방향으로 공식 대응에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처럼 북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형 외교 행사가 잇따라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벽두에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은 예상보다 다소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회담은 예상한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수교 70주년을 맞은 것을 계기로 친선 관계를 증강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 측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 동지들의 믿음직한 후방이며 견결한 동지 보스로서 쌍방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정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 장소와 관련한 입장을 곧 미국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계기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외교 일정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의제를 최종적으로 정하기 위해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서는 고위급 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의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주장에 따라 사전에 비핵화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장에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계획표 작성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회담 준비를 위한 장관급 회담 대신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참석하는 차관급 회담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경호와 의전, 통신과 보도 관련 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실무협상 또는 각자 준비 절차가 이어집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등 후속 조치 성격의 대형 외교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대로 국제사회가 바라는 합의, 즉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표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못지않은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네, 한파가 주춤하니 어김없이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또 계속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 오염물질도 축적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나오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추위는 쉬어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이 높은데요. 낮 기온은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상황을 살펴보면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경북 지역은 오후부터 대기질이 나아지겠지만 중부와 전북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도, 부산 9도, 광주 6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밤부터 남해안에는 5mm,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 아침이면 그치겠습니다. 지리산과 제주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 내륙 지역은 2주 이상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어제 부산의 한 공장에서 혼자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금형에 끼운 후 10분 동안 방치됐다가 숨졌습니다. 이 공장은 5개월 전에도 2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리프트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요. 이 추락 사고로 당한 근로자는 아직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 공장입니다. 하청업체 근로자 43살 A씨가 금형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건 어제 오전 10시쯤. 1톤이 넘는 금형을 크레인으로 홀로 옮기다가 다른 금형 사이에 끼인 A씨는 사고가 난 지 10분이 지나서야 동료 직원들에게 발견됐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작업자가 있었다면 A씨가 끼인 금형을 곧바로 옮길 수 있었지만 누구도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한 겁니다. 1.3톤짜리를 들어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 같아요. 10분 동안 까지게 했었으니까.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예비 신부와 결혼을 한 달도 안 남기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하청업체 직원의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 25살 B씨가 리프트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머리와 목뼈 등을 심하게 다친 B씨는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공장 대표는 하청업체의 일이라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 1명만 형사 입건내는 데 그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원청업체인 공장이 관리하는 리프트의 오작동 때문이었습니다. B씨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공장으로 출근한 지 석 달도 안 돼 벌어진 일입니다. 회사가 책임지고 근로자의 안전까지도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그 의심해서 보내겠습니까? 저렇게 사고 나는데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원청업체의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공장에서만큼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어제 경북 영천 한약재 제조공장에서 난 불로 소방서 추산 12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밤늦게 잔불 진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약재 제조공장 3개 완전히 탔습니다. 큰 불길은 4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불에 탄 한약재가 계속 열기를 내뿜으면서 밤 늦게까지 잔불 정리가 계속됐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실외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구 보관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창고 480제곱미터가 모두 탔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가 가구 창고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계장에서 불이 나 건물 1200제곱미터가 모두 탔습니다. 이 불로 닭 4만 4천여 마리가 죽어 7,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정기적 원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인 33살 주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습니다. 주 씨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은 주 씨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11년 20대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각 10일 멕시코 국경 시찰을 위해서 텍사스주로 떠나면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많은 멋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장병 예산 문제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부르며 첨예하게 대치하는 민주당을 거론하며 중국이 야당보다 훨씬 상대하기 쉽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이달 22일에서 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포럼 참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각 10일 트위터에서 장벽 안전에 대한 민주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국가 안전의 중요성으로 인해 중요한 스위스 다보스 일정을 정중하게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셧다운이 계속된다면 다보스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불참 가능성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택시업계는 또 다른 죽음을 막아달라며 다음 달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한 두 번째 희생자가 나오자 택시업계는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믿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대통령님께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면담을 요청하오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면담에 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택시업계는 한 달 만에 또 동료를 떠나보냈다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택시 노동자를 더는 죽이지 말아달라며 카풀 서비스의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카풀 여급 중단 없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다. 광화문에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65살 임정남 씨의 육성 유언도 유족 동의 아래 공개됐습니다. 갠신이 밥 벌어먹고 사는 택시기사들마저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 카풀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는 출범도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중순 참여를 약속했던 택시업계가 선결 조건 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중단하고 대장에 참석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택시업계는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 광화문 광장에서 네 번째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앞에서 열린 3차 집회 때는 주최 측 추산 1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분신 사망으로 택시업계가 또 격앙되면서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떠난 대학생 2명이 현지에서 숨졌습니다. 건양대학교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2학년 여학생 2명이 복통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그제 오후와 어제 새벽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경찰 영사는 구토와 설사, 탈수와 폐렴에 따른 저혈압성 쇼크로 심정지가 온 것으로 파악됐지만 복통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추락사한 청소년이 2014년 이후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타미플루 복용 뒤 추락사한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2014년 2월엔 당시 13살 남아가, 2016년 3월에는 당시 11살 남아가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13살 여중생이 타미플루를 먹은 뒤 추락해 숨졌습니다. 충남도청 고위공무원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도청은 이 비리 공무원을 승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충남 홍성역에서 내포 신도시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지난해부터 4차선 아스팔트 도로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에 완공되면 도로 주변에 음식점이나 주유소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연결도로 개발 계획을 미리 한 일부 공무원들은 가족들의 명의로 주변 땅을 사들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땅 주인 가운데 공무원은 5명, 모두 충남도청 소속입니다. 특히 과거 홍성군청에서 건설 업무를 맡아 개발 정보를 알고 있던 고위공무원 A씨는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노른자 땅을 지난 2014년 2억 원에 누나 이름으로 사들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돼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비위 혐의자 5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한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로 난다고 주민들이 모이라고 해서 그때 가봤더니 공무원들이 땅을 많이 샀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배 이상 뛰죠. 이게 여기가 사거리가 되니까. 이걸 알고 산 거니까.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최고 충남의 고위직이라는데 참 분개합니다. 그런데 기소된 2명에 대한 충남도청 차원의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고위직인 A씨는 기소 하루 전 도내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더 높은 자리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공무원이 비리 혐의와 관련된 직무에서 배제되기는커녕 책임자 자리에 오른 겁니다. 충남도청은 A씨의 승진은 검찰 기소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소라고 온다면 저희가 이제 그 행정벌 징계 규칙에 이제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게 기소를 하면 중징계가 있죠. 그러나 충남도청은 국무총리실 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 과정 등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민원까지 잇따랐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정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차종윤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 성과를 과장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리가 이뤄졌는데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담담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옵니다. 첫 재판 출석에 대한 소감을 묻는 말에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겠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언제나 사필 규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습니다.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지사의 3가지 혐의 가운데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이 과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 5,500억 원을 시민들을 위해 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이익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환수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성남시의 이익은 5,503억 원이 확보됐고 또 이것이 성공이 거의 90% 100%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게 전혀 없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 입원 혐의는 기록 검토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나중에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사칭 혐의에 대한 심리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열립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서 3차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 10시쯤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돌려보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수사관은 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건을 언급해 공포심이 느껴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연수 중 폭행과 추태를 부린 경북 예천군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예천군 농민회는 예천군의회 소속 의원 9명 모두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장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민회는 의원들이 결단을 내릴 때까지 의장실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천 지역 시민단체도 근 의원 전원 사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전원 사퇴를 촉구했고 오늘 오전 예천군 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논란이 됐던 지만원 씨 대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파견됐던 공수부대 지휘관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 셈인데 당 안팎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만원 씨는 지난 1980년 광주에 북한 특수공작원이 난파됐다며 안면인식 특수기술로 이 가운데 일부를 찾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와서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 전라남도 하고 국가하고 이간질 해가지고 서로 적대 관계를 만들려고 이게 공작하러 왔지. 지 씨에게 특수공작원으로 지목된 이들은 대부분 탈북자로 당시 자신들은 꼬마였다며 눈물로 반박했습니다. 내 76년생이라는데 4살 때 내 지금 광주에 왔대. 이거는 인격살인이기 전에 정말 탈북민 인생을 정말 넉넉하는 진짜 무서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만원 씨를 사기꾼으로 규정하고
그를 추천한 일부 한국당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극히 이상한 사람이고 사기꾼입니다. 김진태 의원도 2번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며칠 사이 논란이 커지며 부정적인 여론이 빗발치자 한국당도 결국 지 씨를 5.18 조사위원회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 씨의 육군사관학교 22기 동기이자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3공수여단 대대장이었던 군 출신 원로 인사 추천을 검토하고 국회에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좀 있으셨고요. 곧 그 위원을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인사는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당으로부터 진상조사위원 제안을 받았지만 지만원 씨가 더 낫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당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교전이 있어 시민군과 진압군 사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서도 임무를 받아 수행했을 뿐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극우 보수 논객 지만원 씨 논란에 이어 추가로 검토되는 인물 역시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당의 자체 검증 과정을 통과할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시한 자체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어제 열린 최저임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다음 달 입법이 지연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점이 8월 5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다음 달 국회에서 입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출석에 앞서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 외에 다른 쇼트트랙 지도자도 선수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현역 선수 2명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폭로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최우선 국정 목표는 경제 혁신과 고용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 경제 정책 기조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며 신중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 물밑조율이 계속되고 있어 이르면 이달 안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새벽 시간 역주행 차량이 경부고속도로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운전자를 잡고 보니 술 취한 군인이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 맞은편에서 불빛이 다가옵니다. 역주행 차량입니다. 핸들을 틀어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오니까 당황할 여를도 없이 일단 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냥. 고속도로 순찰대가 차를 발견하고 뒤따라갑니다. 서서히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운전자는 육군 하사였는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대전 신탄진 나돌목부터 충북 청주 옥산 분기점까지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를 36km나 거꾸로 달렸습니다. 0.170이라는 수치는 거의 만취 상태.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170이면 거의 인사불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주운전 처벌 강화도 막지 못한 만취 역주행. 검거된 하사는 육군 헌병대로 넘겨졌고 어리석은 선택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정부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특별 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사드 반대 집회, 밀양 송정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 사범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 민생 경제 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3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서 검찰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신청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직원, 펜션 운영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펜션 참사와 관련해 과실이 중하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아버지인 요리사가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지난해 9월 식당에서 일하다가 인기 연예인의 부친인 요리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은 경찰은 아직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스님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고 합니다. 항의의 의미로 묘기 수준의 동영상을 SNS에 앞다퉈 올리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 발로 공을 튀기며 능숙하게 줄넘기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동작을 마치고는 합장으로 마무리. 화면 속 주인공은 일본의 현직 스님입니다. 이 스님은 묘기 수준의 저글링 기술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샌드백을 치는 스님부터 악기를 연주하는 스님까지 일본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최근 SNS 등에 잇따라 올려 화제인 동영상들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승복을 입고 몸을 많이 쓰는 동작을 한다는 것. 스님들이 이렇게 나선 건 지난해 9월 후쿠이현에서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자동차 운전에 지장을 주는 옷을 입고 운전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경찰이 이를 적용해 승복을 입고 운전하던 40대 승려에게 6만 원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 겁니다. 경찰은 승복이 운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한 건데 스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항의성 동영상을 올린 겁니다. おそらく僧侶のほとんどの方は僧侶の衣服で運転していて取締り対象になるなんてことは考えたことが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 성난 스님들은 모호한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基準があやふやな状態で警察官の個人的な裁量で決められるっていうにはちょっと 동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최근에는 목사님도 스님들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これは俺たちにとっても他人事じゃ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 규정을 융통성 없게 적용하면서 촉발된 스님들의 유쾌한 반항. 이젠 종교 간의 장벽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승인 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조기 총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빈 대표는 현지 시각 10일 잉글랜드 북부 웨이크필드에서 한 연설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합의안에 자신이 있다면 총선을 열어 국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야당은 물론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을 중심으로 브렉시트 합의안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승인 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로마 교황청에 사상 첫 공식 스포츠 경기단이 생겼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각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60명가량으로 구성된 육상팀을 만들어 향후 국제대회 등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청 육상단은 스위스 근위병, 사제와 수녀 등 성직자, 교황청 경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교황청 도서관에서 일하는 62살의 교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내일 새벽 키르기스스탄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16강 진출 조기 확정을 위해서는 다득점 승리가 필요한데요.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필리핀과의 조별리그 1차전 후반전 시작 상황입니다. 필리핀 수비진 5명이 후방에서 자리를 잡고 그보다 앞서 또 4명이 수비 대형을 갖춥니다. 공격수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수비에 가담하는 밀집 수비 전술에 대표팀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습니다. 후반 22분 터진 황의조의 결승골로 승리를 챙겼지만 밀집 수비 공략법은 우승을 노리는 대표팀의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대표팀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키르기스스탄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중국과의 1차전에서 아쉽게 한 점 차로 졌지만 비교적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보였습니다. A매치로는 첫 대결이지만 23세 이하 대표팀이 맞붙은 지난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이 필리핀과 같은 밀집 수비를 하며 역습을 펼칠 경우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중원의 사령관 기성용이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고 발가락을 다친 이재성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대표팀에게 2차전은 그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한판입니다. 2차전 승리로 16강 진출을 확정해야 중국과의 3차전 선수 운용에 숨통이 트이고 토너먼트를 한결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이 키르기스스탄전에서 2골을 넣은 만큼 안정적인 조 1위를 위해서는 2골 이상의 득점도 필요합니다. 부상 악재에 시달리는 대표팀이 밀집 수비를 뚫고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을지 키르기스스탄전에 다시 관심이 쏠립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1, 2위 싸움으로 관심을 모은 프로배구 천안 경기에서 압도적인 블로킹과 강서브를 앞세운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을 꺾고 선두를 되찾았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서브로 상대 수비를 흔든 뒤 철벽 블로킹으로 마무리. 현대캐피탈의 전략은 한결같았습니다. 현대는 듀스 접전에 이어지던 첫 세트, 신영석의 블로킹으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현대는 2세트, 전광인이 연속 에이스를 꽂아 넣은 뒤 주전들이 잇따라 상대의 공격을 차단해 25대 13으로 가져왔습니다. 잦은 범실로 3세트를 내주며 주춤했지만 4세트 중반 김재희가 결정적인 블로킹을 성공하고 외국인 선수 파다르가 타점 높은 고공강타를 퍼부어 3대1 승리를 마감했습니다. 4연승을 질주하며 대한항공을 승점 2점 차로 제치고 선두 복귀. 팀 블로킹 20개 가운데 8개를 잡아낸 센터 신영석은 14득점,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동영상을 직접 찍어가지고 각 선수들한테 다 돌렸거든요. 주 선수들의 코스, 공격 코스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팀 그런 모습들이 오늘 그런 블로킹 많이 나온 날로 이어지지 않았나. 대한항공은 범실을 30개 가까이 쏟아낸 데다 블로킹과 서브에서 절대 열세를 드러내며 2위로 떨어졌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프로농구 LG가 단독 선두 현대모비스를 누르고 5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LG는 창원 홈 경기에서 외국인 선수 그레이가 28득점으로 활약해 87대 68로 이겼습니다. 잠실에서는 삼성이 89대 84로 SK를 꺾고 4연패를 마감했습니다. 남자 테니스 간판 스타 정현이 오는 14일 개막하는 호주 오픈 1회전에서 세계 76위와 격돌합니다. 세계 25위로 24번 시드를 받은 정현은 주로 챌린저 대회에서 활약해온 미국의 왼손잡이 선수 브래들리 클란과 맞붙습니다. 정현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한국 테니스 사상 처음으로 4광 신화를 썼지만 이달 초 출전한 두 대회에서 모두 첫 경기 탈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공기가 탁합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스모그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서부와 전북 지역,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전북 익산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스모그의 추가 유입은 없겠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오실 때 황사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다소 낀 가운데 먼지와 안개가 내륙에 뒤엉켜 있고요. 남쪽에선 기압골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차차 흐려져서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남부에 5에서 20mm의 비가, 산간 일부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의 기세는 더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상 0.1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 부산 영상 0.7도, 전주 영하 0.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이 5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조와 안동 6도, 대전 7도, 창원 8도, 부산 11도, 제주도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낮부터 휴일까지 맑고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